비대면으로 강의 진행하려니까 다소 좀 어색한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 때문에 최근에 대면 강의가 다 비대면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좀 다소 불편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많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서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면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서 한 꼭지 정도는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이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혹시라도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서 뭔가를 적고 계시거나 하고 계시다면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래도 계속 적으시는 분들 계시기는 할 텐데요. 이유는 압니다. 자꾸 까먹으시니까 적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는 그 적어놓은 걸 어디다 뒀는지 까먹으시게 될 거니까요. 적기보다는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사례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12년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고객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아파트 어떤가요? 라는 말씀이셨고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니까 이제 모델하우스 가셔서 물건을 보셨을 거고요. 보통 이제 여성분이셨는데요. 모델하우스 가셔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보실 때 어디부터 보시게 되냐면 모델하우스 안쪽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데가 주방이죠. 그 앞에 이제 새로 지어진 거니까 아일랜드 식탁이 기존에 살던 집과는 다르게 그림같이 펼쳐져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 보시고 나서 기존에 살던 낡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하우스 다녀오시고 나서 이걸 이제 해도 되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이거를 새로 분양 받으시려고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2012년도 말이었고요. 장소는 구로구 서울입니다. 개봉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지금 이제 상당히 집값이 꽤 오른 편입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2012년 다시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주택 경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조차도 미분양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었죠.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은 뭐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분양 받으시려고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 당시에 이제 1000세대 정도 되는 꽤 대규모의 단지였었고요. 전용 84,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이 나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저는 바로 이 요소 때문에 이분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분양 받으시려고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 사모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재밌었는데요. 네, 실은 이미 주말에 계약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좀 당황을 했죠. 이미 계약을 하시고 나서 제가 이걸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금을 날리실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다 끝내고 나셔서 물어보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주택 경기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하실 만한 집이었었고 그러면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필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분양이 나는 경우에는요. 지금도 이제 일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5년 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요소는 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혜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집을 양도세 감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이 감면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 하나 더 사는 게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감면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감면이나 다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고요. 이 사모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이 빌라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그 기억을 더듬었죠. 한 채 사셨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채 더 사시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샀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이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이었고요. 앞전에 2012년에 비해서 시대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였죠. 불과 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서울을 비롯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상승하는 시기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이분이 이제 원래 구로에 있는 개봉동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기 전에 광명에 거주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봉동으로 가셨던 거고요. 자, 어찌됐든 2016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는 광명시의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물어보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겠죠. 네, 이미 또 계약하셨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감면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을 더 사더라도 역시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다만 이 시점에서 약간 경고라고 할까요?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미 사놓고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래야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봉동에 있는 감면주택은 감면주택이니까 감면뿐만 아니라 이제 집수에서 기본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팔게 되면 양도세 감면의 혜택을 5년치 양도차익에 대해서 받는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집을 새로 사서 팔 때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어쨌든 뒤늦게 물어보셨지만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네. 더 이상 전화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전화를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기준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물어보고 싶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또 사시게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하신다는 말씀이 이미 또 샀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앞전에 2016년도 11월 달에 집을 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말 지나고 17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집값이 아주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세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 아시는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를 고민을 하셨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시점까지 이제 접어들어 서서는 이제 더 이상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떠나서 가치를 떠나서 세금 측면에서 실수가 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이분이 그 앞전에 당부를 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4월 달에 그 앞전에 워낙 혼이 났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려고는 했었는데 마침 또 전화를 거셨는데 제가 이제 유럽에 출장을 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외 로밍 중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니까 당황해서 끊으셨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축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러 가신 거기 때문에 어디를 가셔서 알아보셨느냐? 당연히 사고자 하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셔서 알아보셨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물건을 보고 나서 한번 물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오셨는데 저하고 이제 연결이 바로 안 되니까 좀 더 고민을 하시던 와중에 이제 전화를 받아 보신 거죠.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저는 이 사모님 전화번호를 모르니까요. 누가 전화를 했냐면 물건을 소개해 주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선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왜? 지금 살려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사셔도 좋으니까 결정은 빨리 해주셔라. 살 건지 말 건지. 이 얘기를 들은 사모님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지금 못 사면 물건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계약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과정 중에서 그 세금상의 이슈가 이제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슈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스킴은 아닙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하나 더 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집을 먼저 팔게 되면 일정한 요건 하에 비과세를 해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세금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집을 산 때로부터 만으로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된다. 중복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 3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원칙은 3년입니다. 자, 그런데 18년 9.13 대책 그리고 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9.13 대책부터 12.16 대책 사이에 샀다라고 하면 이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19년 12, 16 대책에 의해서 다시 1년으로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1년 안에 처분도 해야 되는 것으로 굉장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들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집을 사고 두 번째 집을 살 때까지는 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을 더듬어서 얼마 안 지났지만 요 앞전에 두 번째 집을 샀을 때 16년 11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 철산한신 아파트를 사셨을 때가 17년 4월이었던 거죠. 채 1년이 되기 전이었던 부분이 본격적으로 꼬이게 됐던 문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두 채를 가지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텀이 만 1년 이상은 지난 다음에 사야 된다라고 하는 요소를 놓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겠느냐. 우선 개봉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채의 기준을 보고 두 번째로 산 광명인 빌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샀던 철산 한신, 이게 이제 둘 사이의 텀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였었던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아끼고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스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다시 원론적인 걸로 돌아갔을 때 더 쉬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중에 샀던 철산 한신 아파트를 다시 팔아요. 그러면 그 판돈이 들어올 거고요. 그 판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잘 그동안 골라서 광명에 있는 빌라를 산 때로부터 만으로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새로 사게 되면 원상태대로 복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세 채의 집을 갖고도 비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막 산 물건을 다시 되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뭐냐면 거래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간단합니다. 이걸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요것만큼을 좀 더 기다리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래 비용,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도 작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팔려고 내놓다 하더라도 살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스킴상으로는 가능한 방법일 거고요. 현실적으로 좀 요 비용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이제 그 주택을 구입했던 광명에 있는 빌라, 이번에는 철산 한신을 냅두고 그걸 파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광명에 있는 빌라를 감면주택은 역시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광명에 있는 빌라를 팔게 되면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른바 단기양도라고 하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1월 달에 샀고 그다음에 요 상황이 17년 한 5, 6월 정도였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주택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랑 빨리 전화를 끊으시고 광명에 있는 빌라를 사주셨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이 집을 다시 팔아줄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셔라.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얼마 안 지났지만 금액이 좀 올랐는지를 물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팔게 되면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걸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사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빌라가 차익이 4천만 원 정도까지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단기 양도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한 절반 정도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세금 정도를 내더라도 여전히 불과 몇 개월 사이 동안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중개수수료나 기타 이런 비용들 다 빼고서도 4천의 차익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이런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집을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었을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렸던 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화두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기왕에 구입을 하신 거니까 세 채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당시에는 아마 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등록을 하셨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최근에는 또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금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례 하나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이 사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처럼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뭐냐, 그런 거 아니고요. 일시적 2주택을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강조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만으로 1년 있다가 사면 된다. 역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에 관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런 내용들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부 좀 잘못된 내용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조금 고생하시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요. 제발 팔기 전에 연락을 좀 하셔라. 그래야 뭔가를 줄일 수 있더라. 사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보통 양도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서 뒤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들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분이 세금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거는 회복이 가능한 실수였었고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그래도 잘하셨던 게 하나가 있죠. 뭘까요? 이분은 어쨌든 이 시기에 세 채나 사셨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주택에 대한 말씀 좀 드렸고요. 다주택 중과에 대한 것도 놓칠 수는 없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주택 중과 굉장히 좀 무섭죠.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주택을 통해서 차익 5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5억의 차익을 벌어들인다라고 했을 때 무려 이걸 10년이나 갖고 있었다라는 가정 하에서요. 오래 갖고 계셨죠. 그럼 중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5억의 차익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시면 됐느냐? 약 1억 2,500만 원만 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차익, 똑같은 보유 기간에서 3주택 중과가 적용이 됐을 때에는 3억 정도로 2배 이상의 세금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 측면에서 이렇게 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요한 이슈들이 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요 표 하나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다 중과되는 상황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중과의 대상이 되는 집을 어떤 집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요 기타 지역, 광역시, 군, 경기도의 세종,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집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을 양도할 때 다른 어떤 집에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런 지역들에 있는 집들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 넘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들은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요. 광역시 군이라고 돼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런 데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별내 이런 데들 공시가격만 3억 넘지 않는다면 다 빠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주택 중과라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빠질 수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중과, 집이 많아서 중과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팔겠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3주택 이거 외에도 3주택에서 제외해주는 이런 집들도 있고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이런 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신다면 무조건 중과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중과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다른 집이 더 있다면 중과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집들 중에서 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집이 있었다면 집이 3채 4채 아니라 100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먼저 팔면 역시 중과 대상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지금도 여전히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어디였느냐? 대구광역시 수성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이미 오래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재미있게도 조정 대상 지역에는 지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세금과 관련된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투기과열지구 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대출과 관련된 규제, 기타 청약과 관련된 규제에서만 작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투기과열지구였지만
계속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빠져 있다가 최근에 이게 추가가 되기는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분명히 다주택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다주택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남의 얘기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1주택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도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세금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었었죠. 웬만하면 다 비과세로 받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조차도 상당 부분은 세금을 좀 덜어내고 아주 조금만 세금을 내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주택자가 아니면 세금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상담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담 신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 1주택도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크게 물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주택자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도 마찬가지겠죠. 새로 집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1주택자들의 경우에,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요소들, 세금에 대한 요소들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까지는요. 거주를 2년 동안 하고 보유를 한 10여 년 동안 그냥 보유만 오래 했다면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기만 했으면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기는 하는데 2년 거주의 문턱만 넘었다면 보유 기간별로 8%씩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9억 이하는 어차피 비과세를 받고요. 1주택자는 초과분에 대한 게 과세가 될 때에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다 안 매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보유기간별 4%와 거주기간별 4%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오래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안 해준다. 추가로 거주도 오래 한 경우에만 예전과 같이 상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됐다라는 요소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 이 규제도 이제 강화됐는데요. 사람이 뭐 이사를 하다 보면 텀이 분명히 안 맞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중복 보유 기간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지금도 3년입니다. 자, 그런데 9.13 대책 때 2년으로 줄었고 12, 16 대책 때 1년 내 처분으로 바뀌면서 12, 16 대책에서는 이 새로운 집으로 1년 내 전입도 해라라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새로 산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임차인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 임차 만기가 끝날 때까지는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 기간이 연장은 되더라. 당연한 거죠.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강화된 3년 안에 처분하는 게 아니라 2년이나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만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 집을 뭐 1년 안에 빨리 팔라고 나는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각각의 규정이 생기기 전에 취득을 계약을 했다면 그 전의 규정대로 종전처럼 3년이나 2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에 대한 건 좀 빠르게만 시간상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종부세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세관에서는 이제 폭탄, 실제로도 폭탄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거고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런 방법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남편분 앞으로 이제 자금 출처가 다 남편분이신 경우에는 다 집 명의가 남편분 한 분이실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집수에 따라서 종부세 세율이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데요. 이런 상황일 때는 가령 예를 들면 이 세 개의 집 중에서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하나를 배우자한테, 아내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남편은 비조정의 하나, 조정의 하나니까 다주택인 거는 이 집안 전체적으로 다주택인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율 자체는 올라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분은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공제 금액 자체는 줄어듭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도 분명히 계속 가져가셔야 되겠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다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증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증여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증여 취득세가 3배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꽤 거액의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무작정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채를 세대 분리된,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는 독립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걸 통해서 약간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할 수 있다면 종부세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탈세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절세의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꽤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가계에 따라서는 부담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현금 흐름이 이걸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처분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어쨌든 두 채를 갖고 있게 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세금은 좀 많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들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이 25억의 집을 갖고 있는데 두 채로 나누어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 2,2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만 금액은 똑같은데 이걸 환가해서 하나로 바꾸게 되는 순간 종부세랑 재산세를 합친 금액은 7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확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더라.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이 종부세 문제는 사실은 뭐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데요. 가끔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는 게 좋은가요? 줄어드는 게 좋은가요? 제 집이었으면 늘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야 종부세도 오르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종부세의 상승 속도는 좀 지나치게 빠른 편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를 같이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매번 모든 강의에서 항상 이제 그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을 파는 모든 경우에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투자를 잘못해서 차익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세금이 많아질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떤 걸 고민하셔야 돼요? 세금 낼 일이 없는 걸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에 대한 무작정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투자를 좀 망설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